감사드립니다. 예,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요.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라고 들었는데 저도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1999년부터 2012년까지 다녔고요. 제자훈련, 사역훈련 받았고 제가 그 신혼부부 다락방 순장을 9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 세봤는데 애들을 한 15명 이상은 받은 듯한 느낌이, 그래서 육아에 거의 이렇게 전문가로서 좀 활동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갑자기 한동대를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교회는 포항에 있는 기쁨의 교회라고 그 박진성 목사님, 그 남가주 사랑의 교회 수석 목사님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포항에 가서 이렇게 교회를 이제 어디를 다닐까 하고 찾았는데 그 교회를 갔는데 사랑의 교회랑 너무 똑같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올라오면 강단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있고 예배 순서도 너무 똑같고, 그래서 뭐 전혀 부담 없이 불편함 없이 잘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천은 서울에 있어서 이게 주말 부부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제가 45세 이제 그 한동대 포항으로 내려가게 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 아내한테 3대의 기도의 덕이 쌓인 결과다, 45세 남편을 지방으로 보낸 거는 크나큰 축복이다라는 축복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 그 한동대에 대해서는 뭐 많이들 아시고 정말 그 빚진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사실 지금도 서울역에 5시 50분에 도착해서 곧장 왔는데요. 내일 또 일 보고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 불러주시, 더군다나 뭐 사랑의 교회는 우리 주빌리 선교회, 주빌리 기도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불러주시면은 옵니다. 왜냐하면 늘 그 한동대는 우리 이 교계, 한국의 교회와 또 여러 성도님들께 굉장히 큰 빚을 졌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학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이 뭐 한동대는 어떤 한 재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희 사실 재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가난합니다. 제가 가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가난해 갖고요. 그 TA들, 그 조교들이 하는 일이 보니까 이게 강의실마다 저희는 아직도 그 컴퓨터가 없는 강의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교들이 쉬는 시간 내에 제 노트북 컴퓨터를 가서 이렇게 그 설치하는 게 걔네들의 주 임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학교가 여러 가지 뭐 재정적인 상황이나 그런 것은 안 좋지만 그래도 정말 기도로서 그 포항 흥해읍 남송리 3번지에 정말 그 구석진 곳에 있는데도 지난 20년간 주님의 은혜로 잘 성장해 왔고, 또 뭐 저희 학교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선배 교수님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길러보겠다, 여전히 저희가 그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특히 최근에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한동대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동성애와 동성혼을 공식적으로 학교 차원에서 반대한 유일한 학교입니다.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신학대학들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유일한 하나의 학교거든요. 그랬더니 이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세속 언론들이 저희 학교를 어떻게든지 흠집을 내려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제가 그 일을 좀 맡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을 맡았는데요. 그래서 대외 협력을 하는 그런 파트에서 주로 이제 언론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는데 뭐 대부분 이렇게 전화하면 거의 저를 취조하듯이 이 지혜의 정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 있느냐는 등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리치고 가고 있습니다. 좀 같이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동대 홍보를 맡았기 때문에 오늘 원래 강의를 해야 되지만 하나만 더 한동대 홍보를 하고 그래야 제가 돌아가서 총장님께 가서 또 홍보하고 왔습니다라고 또 말씀을 또 드릴 것 같으세요. 15일 며칠 전 11월 15일이 한동대 지진 1주년입니다. 한동대 지진 난 거는 다들 보셨죠? 뭐 화면이랑 언론에서 너무 많이들 나와서 뭐 특히 이렇게 그 벽돌 떨어지는 그 장면은 아마 수백 번 나왔을 겁니다. 하필이면 그 건물 이름이 느헤미야 홀입니다. 성벽이 재건됐습니다. 지금 벽돌 다 했고요. 그게 작년 정확하게 11월 15일 수요일이었는데 2시 29분에
진도 5.4에 대한민국에서는 뭐 역사에 기록된 거에는 최대치가 왔죠. 진원지에서 1.5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1.5km밖에 진원지에서 가장 대규모 시설이 있는 것은 한동대밖에 없었고요. 4,000명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이제 교직원 합쳐서. 정말 제가 뭐 간증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그 4,000명 중에 단 2명의 학생만이 찰과상을 입고 아무도 안 다쳤습니다. 벽돌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 강의실, 제 연구실과 우리 교수들 연구실에 있는 책장들이 다 넘어가고 뭐 심각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특히 책장에 저랑 친하게 지내는 교수 한 명이 맨 위에 그 성경 강해에서 이제 두껍지 않습니까? 그걸 쭉 쌓아놨는데 나중에 다 끝나고 한참 지나서 농담으로 저희가 강의실 그 연구실에 있다가 만약 저 성경 강해서를 머리에 맞고 쓰러져서 소천하게 되면은 이게 순교이 아니냐 같은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순교다, 이건 확실히 순교다, 뭐 그 정도로 뭐 한참 지나서 농담 삼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정말 이게 기적입니다. 4,000명이 있었는데 벽돌 하나만 맞아도 되고, 강의실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실에 있는 책들 맞고 뭐 정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이 복구의 모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대가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데, 이게 정부에서 원래 사립법이 대학 사립학교법이라는 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경주에 그 동국대 분교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진이 났을 때 그 경주의 동국대 분교는 정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도 뭐 사립법이 그렇게 해석이 돼서 적용이 돼서, 근데 한동대에는 처음부터 지원을 해주겠다 얘기를 했고요. 대신에 이게 이제 매칭이 돼서 반반씩 학교가 반을 돈을 모아야 되고 반은 정부가 내는 거고, 근데 저희가 복구 비용으로 4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 정부에서 언제까지 해야 되는 그날 아침에 20억 3천만 원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정말 그것도 이제 제가 맡은 일 중에 하나였는데, 우리 같이 대외협력실 직원들이랑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 혹시 와 보시면 훨씬 튼튼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진 보강제 다 집어넣었고요. 그 무너진 느헤미야 그 성벽 그 벽돌을 더 튼튼하게 다 집어넣어서요. 이제는 뭐 지진 와도 끄떡 없습니다. 뭐 그렇지만 한 번이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경험을 해봤더니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냥 들은 게 뭐 지진 그까짓 거 뭐 그러고, 뭐 일본에서 계셨던 뭐 교수님들 학생들도 뭐 지진 그까짓 거 하는데 아유 그까짓 거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딱 그 제가 이제 학교 본부 건물에서 층계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좌우로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상하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부스럭부스럭 떨어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학생들 붙잡고 뛰어나갔던 기억. 그리고 나서 트라우마가 지금 1년 됐는데 아직도 있어서요. 그 뭐 강의실 위에 있다가 뭐 드럭하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이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셨지만 한 번이면 됐다 하니까 뭐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저기 혹시 파워포인트 예. 이 무슨 말씀을 좀 드릴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불러주시면 이제 크게 이제 두 덩어리에 보통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는 통일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니면 지금 이제 북한 현재 막 일어나고 있는 문제 두 가지를 하는데요. 제가 최근에는 이 현재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저도 그렇고 제가 그 한동대 가기 전에는 이게 서울에 국방부 산하에 한국국방연구원이라고 홍릉에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18년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북한 핵 문제를 뭐 20년 이상, 거의 25년이죠, 봐왔던 사람인데, 최근에 이 1년 동안 진행되는 걸 보고 저도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왜 이렇게 되고 뭔지를 너무나도 저도 당황하면서 쫓아가기 때문에 아마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는 고민을 하거나 연구를 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헷갈리실 것 같다. 특히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로 모인 것은 앞으로 우리 어떻게 기도를, 그러니까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보죠. 어떻게 도대체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뭐 김정은 위원장이 와갖고 뭐 옥류관 냉면 얘기를 하고 뭐 문 대통령을 붙잡고 올라가고 백두산에서 이거 막 하는 거, 이거 저희 아시죠? 백두산에서.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그 한 보름 지나서인가요? 우리 외교부 강경화 장관이 그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로 기억을 하는데, 워싱턴 포스트랑 같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워싱턴 포스트가 그 기자가 물어보기를 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백두산에 가서 이거를 했느냐. 근데 이게 그
뭐 저희 혹시 미국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돈 세는 거거든요. 그래서 쇼미더머니를 했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서양 사람들에는 이런 모습이고, 저도 뭐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돈을 세니까 이게 손가락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이 표현은 이제 돈 달라는 표현에서 돈 달라고 한 거냐 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해석하고 쫓아가기가 힘들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저같이 매일 거의 매일 봅니다. 노동신문을 보면서 북한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면밀히 살피는 사람. 2011년 11월이죠. 김정일이 이제 죽고 나서 김정은이 이제 권력을 받고, 그리고 2018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서 남한과 남측과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그 지난 6년간의 기간 동안 김정은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저는 너무나도 매일같이 쫓아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고 뭐 옥류관 냉면이 어떻고 우리 문 대통령이 갔더니 저기 먹는 데가 너무 이렇게 뭐랄까요 초라해서 어떡하냐는 둥 막 그런 얘기를, 이게 저로서는 좀 이렇게 뭐랄까 인지 부조화의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다기보다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으면 꼭 그리고 나서 이제 여론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정은에 대한 우리 남측 우리 한국민들의 신뢰도가 70%가 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3차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조사를 한 거 보면 이제 방송 3사에서 한 거 보면 제일 적게 나오는 데가 64%에서 72%까지. 그러니까 평균 70%가 김정은을 신뢰한다. 그래서 저는 그걸 신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저 같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선택의 여지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빌리 기도회 벌써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마지막 단계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당 간에 사실 결판이 나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지금 북한이 핵을 보유하거나, 그러니까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를 인정하는 거죠. 니네는 핵 보유국이다 하거나, 아니면 뭔가 완전히 다 뒤집어 엎어서 핵을 없애거나. 제가 보시면 북한은 이게 지금 시작을 잠깐 뭐라고 제가 시작을 하냐면요, 우리한테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가 표현을 씁니다. 불편한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의 핵심이 뭐냐면, 북한이 지금 핵을 사실상 보유했습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핵 보유국이라고 할 때는 핵 탄두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핵 무기를 만드는 핵 물질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 핵 탄두를 실어서 쏘아 보낼 수 있는 미사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당연히 있어야 돼요. 북한은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핵 보유국이다라는 게 맞는 거고요. 이제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북한이 핵을 보유한 북한을 핵을 없애는 거, 비핵화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놓쳤습니다. 제 판단에는요. 그러니까 오바마 전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뭐 전략적 인내라는 표현으로 그냥 시간을 보내버렸더니 북한이 핵을 확 다 개발해 갖고 작년 11월 29일 날 화성 15형이라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딱 개발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는 그 북한식 표현입니다만 핵 무력을 완성했다 하고 이제 손을 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제가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드린 건데, 핵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북한이 지금 핵탄두가 적게는 20개에서 많게는 70개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핵탄두라는 게 그 핵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핵 무기, 이제 핵탄두가 이렇게 생겼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 물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외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심지어는 침대 밑에 숨겨놔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개 정도, 20개라고 해도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숨겨놓는다면 북한은 완전히 다 뒤집지 않는 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북한의 핵을 모두 없애는 게 불가능하고,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이른바 핵 지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람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없앨 수가 없어요.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지난 8월에 테헤란에 가서 한 얘기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핵 지식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정말 잘 돼서 북한에 있는 핵무기 다 없애고 그 핵 관련된 핵 과학자들을 다른 데로 다 취업을 시키고 그래서 핵무기를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마음 먹고 났으면 6개월에서 1년이면 다시 핵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머릿속에 들은 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데이터 같은 걸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갖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골든타임을 놓친 거죠.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는 결론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히 사기친다고 생각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 자기가 뭐 완전히 뭐 핵을 이렇게 이용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는 한미 동맹을 와해하고 뭐 한국을 협박해서 적화 통일하겠다 그런 정도로 생각은 아니고, 근데 다만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핵을 완성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카드를 갖고 이 협상판에 나와서 해도 자신들이 유리하게 이 협상판을 끌어갈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북한이 1월 1일 날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하겠다 하고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에서 하고 6월 12일 날 북미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하고 쭉 올해 지금 오게 된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 뭐 다들 경험하셨겠지만 작년 한 해 동안 2017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한국에서 전쟁 나냐는 거였어요. 뭐 교회를 가거나 어딜 갔든 저를 아는 사람들, 뭐 제가 뭘 하는지 아는 사람들 한 100번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제가 뭐 논문도 썼고 발표도 했고 뭐 방송도 했고 뭐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만 이 전쟁이 날 가능성은 제 판단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 트럼프가 막 이렇게 몰아붙이긴 하는데 그 사람이 원래는 이제 비즈니스맨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이 안 나와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쟁을 오히려 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전쟁 옵션을 다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상대방이 누굽니까? 트럼프 아닙니까? 제가 이 조금 더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좀 제 고백과 제 반성부터 좀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3번을 왕창 틀렸습니다. 이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제가 전문가라고 얘기하기가 좀 창피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자기 고백을 제가 반성을 하고, 첫 번째 틀린 게 저 트럼프 대통령 될지 눈꼽만치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그 뭐 한국 대선도 있었지만 미국 대선 했지 않습니까? 미국 대선도 매우 중요하다 해갖고 제가 한동대 참 감사한 게, 우리는 이렇게 학생들 가르치다가도 수업하다가도 야 우리 기도하자 막 기도하고 그래요. 처음 수업 시작할 때 기도하고, 이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우리 잠깐 기도하자면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때 또 마침 가르쳤던 이제 과목이 동북아 국제관계론이라는 과목이었는데, 이제 미국을 얘기하면서 미국 대선이 매우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애들이랑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둘이었지 않습니까? 트럼프냐 힐러리냐. 근데 둘 다 뭐 썩히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데, 누가 좀 덜 나쁘냐를 놓고 봐서는 아무리 제가 봐도 트럼프가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힐러리가 썩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도 트럼프보다는 힐러리가 낫지 않겠느냐 해갖고 우리 학생들이랑 다 합의를 보고 우리 그러면 힐러리가 되도록, 아까 다시 말씀드린 트럼프가 되지 말도록 기도를 하자.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제가 틀렸다는 걸 고백을 하는데, 그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그 YTN 있지 않습니까? YTN에서 저랑 그 YTN 기자 하나랑 또 이 서울에 있는 모 연구원에 있는 그 연구원 1명, 박사랑 3명이서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미국 대선을 쭉 쫓아가면서 뭐 어떻게 판세가 지나가고 뭐 민주당, 공화당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될 거 분석하는 걸 했거든요. 근데 저랑 같이, 약간 변명인데, 저랑 같이 했던 그 모 연구원의 박사가 미국 대선은 그 투표로 학위를 받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그 또 전문 기자랑 앉아서 우리가 이제 계속 판세를 분석했죠. 그래서 얘기를 하고, 이거 혹시라도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그래도 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른바 미국의 스윙 스테이트라고 해갖고 민주당, 공화당 가는데 이게 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서 공화당이 이긴 적이 없대. 지난 12년간. 이거는 힐러리가 100%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방송에 나가서 우리가 3명이서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이 힐러리가 이긴다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창 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선 끝나고 우리 셋이 나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 틀렸습니다. 근데 약간 변명 같으면 저희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렸죠. 미국 언론 다 틀렸죠. 그래서 제가 트럼프가 되는 걸 보고, 근데 저희는 또 기도도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게 응답을 하셨을까? 근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누구든지 들어서 쓰실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힐러리가 만약 대통령이 됐으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힐러리는 딱 뭐 이 분석을 안 해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가 딱 정해진 사람이에요. 근데 트럼프라는 인물은 굉장히 독특하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 12일 날 김정은을 만난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됐던 지금 뭐 대화를 한다, 뭐 심지어는 사랑에 빠졌다 하면서 우리를 마구 헷갈리게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왕창 틀렸고요. 또 하나는 4월 27일 그 남북 첫 1차 정상회담 했을 때 그때 공동 성명문 나오는 거 그거 왕창 틀렸습니다. 왕창 틀렸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상상을 못했습니다. 뭐 정부 측에 제가 좀 뭐 이렇게 조언을 하고 정책 그 제언을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제안한 거랑은 너무 많이 틀려서 그때 두 번 왕창 틀렸고 진짜 틀린 거는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 정말 틀렸습니다. 정말 틀렸습니다. 이게 뒤로 넘어가면은 제가 왜 틀렸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건데요. 뭘 틀렸냐면 이 표를 한번 보이시나요? 이게 표를 보시면 아는데 이 지금 보시는 왼쪽에 보면 6월 12일 날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지 않았습니까? 6월 11일 날 노동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거 6월 11일 날 노동신문에서 북측이 이번 북미 정상 지네들 자기들 표현이 하면 이제 조미 순회 상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조미 순회 상봉은 세 가지 목표가 있다. 첫 번째는 조선반도의 그러니까 북미 관계, 조미 관계 개선이다. 두 번째는 조선반도, 한반도의 평화 체제다. 세 번째는 비핵화다. 그렇게 노동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제가 읽었죠. 그렇구나. 이게 북한이 목표로 하는구나. 그런데 6월 12일 날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 나왔는데 제가 밑줄은 제가 쳤습니다만 똑같이 나왔습니다. 순서도 똑같고 쓴 표현까지 똑같아요. 1, 2, 3 해갖고 이 비교가 되죠. 지금 보이시죠? 밑줄을 쳐놨습니다. 표현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올지 눈꼽만치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계속한 얘기가 6월 12일 날 자기네가 김정은을 만나면 이번엔 확실하게 비핵화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결정을 내겠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도대체 뭔지 정의를 내리고 북한이 언제까지 비핵화를 할 건지 시간표 다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뭘 줄지 보상 조치도 하고 그런 거 다 하겠다라고 바로 11일 날 폼페이오가 싱가포르에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사실은 3월 달에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한다라고 결정을 하고 4월, 5월, 6월까지 뭐 저 같은 사람들이 뭐 공개 비공개 회의에서 굉장히 많은 안을 다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6월 12일 날은 이런 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안이 수십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안이죠. 이른바 시간표가 나오는 거죠. 아닌데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완전한 핵 보유국인데 우리가 간단한 일을 할 때도 뭔가 이렇게 계획이 있고 시간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물며 북한 핵이라는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것도 많은 걸 해결하려면 이게 시간표가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나오고 그리고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나와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온 거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6월 12일 날 만나기 전에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다. 책도 썼지 않습니까? 자기가 협상의 달인이라는 책을 썼고 자기 협상은 진짜 잘한다. 그래서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 협상장을 박차고 나가겠다라는 얘기도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올지 이거는 사실은 북한의 입장을 조금 뭐 과장되게 말씀 받아 적은 거죠. 받아 적은 거죠. 이거는 뭐 이른바 대타협, 큰 타협, 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이른바 빅딜 전혀 빅딜 아닙니다. 제가 이거 왕창 틀려 이렇게 나올지 눈꼽만치도 그때가 그래서 12일 날 5시 50분쯤 됐어요. 그래서 기자가 카톡으로 이제 엠바고 10분 후에 풀립니다 하면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공동성명이라는 게 나왔다. 그래서 이거 보고 빨리 코멘트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빨리 한번 읽고 그 기자한테 다시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후속 문서를 주세요였습니다. 왜냐하면 뭐 보셨겠지만 뭐 김정은과 트럼프가 사인도 막 여러 군데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래서 문서가 저는 몇 개가 더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 2, 3 사항, 특히 1, 2, 3항에 대해서 특히 3항 비핵화에 대해서는 뭔가 후속 문서 시간표가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간에서 흥분하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도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아서 그 순간에 약간 멍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다른 기자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수님 보셨습니까? 그래서 봤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그냥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나온 그대로 이거는 희대의 사기극이고 이건 북한의 입장이 100% 반영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기자가 막 웃으면서 교수님까지 그 얘기한 게 3번째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해놓고 생각해봤더니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아갖고 좀 분석도 해봐야 되는데 이거 뭐 또 너무 세게 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해갖고, 근데 그 걱정을 했는데 그 기자가 말하기를 3번째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첫 번째 얘기한 사람 이름으로 나가겠지.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으니까. 저는 3번째잖아요. 그래서 안심하고 그냥 넘어갔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제 이름은 나왔습니다. 그대로 쿼테이션 그대로 따갖고 희대의 사기극이고 한동대 박원공 교수예요. 그래서 뭐 그렇다 해서 나온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근데 뭐 이게 조금 과장된 표현이었다라고 감정적인 표현이라서 제가 좀 싫어했어서 안 났으면 했는데 뭐 사실 이렇게 나버린 거죠. 이게 이렇게 나니까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이게 북한이 협상을 굉장히 잘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뭐 전문가들이죠. 20년 김영철이라고 뭐 통전부장, 이제 노동당 부위원장 뭐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 30년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미국도 잘 알고 한국도 잘 알고 이게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진짜 전문가입니다. 협상을 어떻게 밀고 당기는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딱 나와서 걱정이 된 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내용도 문제지만 이제 북한이 이걸 갖고 트럼프 행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3개거든요. 또 보시면 이게 참 기가 막히게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게, 노동신문이랑 공동성명이 다른 게 노동신문은 1, 2, 3 같은 게 없습니다. 근데 공동성명은 1, 2, 3, 4가 있어요. 근데 보통 성명에는 어떨 때는 이게 비중을 똑같이 하려면 그냥 1, 1, 1, 1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1, 2, 3, 4라고 하는 것은 비중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1이 가장 중요한 거죠, 당연히. 그 다음에 2, 3, 4거든요. 그러니까 1이 북미관계 개선이에요. 2가 평화체제고, 그게 뭐 많이 들어보신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이 비핵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북미관계가 개선이 되고, 그리고 한반도의 종전선언이 되면, 그러면 북한이 비핵화의 조치를 생각해 볼게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사람 보고 이게 딱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제가 희대의 사극이, 이게 나중에 도대체 트럼프와 미국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걸 했는가. 아니나 다를까 감당이 안 되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폼페이오가 북한에 갔습니다. 이 이후에 이제 3차 방북을 7월 5일부터 7일까지 했죠. 갔더니 가서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폼페이오 장관도 경험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63년생인가 그래요. 50대 중반이에요. 좀 나이 들어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치적인 야심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트럼프와 폼페이오. 근데 제가 그 3번을 왕창 틀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특히 6.12 왕창 틀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좀 잘 안 틀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틀리면서 배운다 해갖고, 그래서 왜 안 틀리는가, 왜 틀렸는가를 이제 좀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 제가 좀 순진하게 폼페이오와 트럼프의 말을 있는 그대로 제가 믿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트위터를 하거든요. 근데 뭐 매일 한 최소한 4-5개를 올립니다. 그때 새벽에, 미국 시간 새벽 3, 4시에 올려요. 제가 그걸 다 팔로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말한 거 다 확인하고. 근데 문제는 이 두 사람은 완전 정치인이에요. 정치가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 좀 걸러들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순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들은 거죠. 그렇구나 했더니 그랬다 왕창 틀렸거든요. 이제는 안 속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잘 안 틀리고 여태까지 오는데, 이게 좀 틀렸으면 좋겠는 때도 좀 있습니다만 뭐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핵심은,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이 7월 7일 날 5일부터 7일까지 북한에 가서 뭐 합의했으니까 북한 비핵화 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북한의 비핵화의 핵심은 시간표인데, 그러려면 북한이 신고를 해야 되고, 모든 북한이 갖고 있는 핵 프로그램, 그 다음에 그걸 검증을 받고 마지막에 폐기. 비핵화라는 건 생각보다 단계가 간단합니다. 갖고 있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거기 가서 진짜 신고했는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관련된 거 폐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가서 니네 이제 우리 뭐 대통령과 니네 지도자가 서로 합의했으니까 비핵화 해라, 신고 검증 폐기해라 그랬더니 북한이 딱 반발하면서 무슨 강도 같은 소리를 하냐. 이거 북한이 그렇게 강도적인 요구를 했다. 그 영어로서 죄송합니다, 갱스터 라이크라고 썼어요. 그렇게 해갖고 북한이 그런 거. 왜냐하면 합의해 보면 1번 그러려면 조미관계, 북미관계 니네 개선하고, 두 번째 종전선언하고,
그래야 우리가 비핵화를 한다고 합의를 해놓고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강도적인 요구를 하느냐.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돼갖고 계속 이제 뭐 서로 간에 못했죠. 못하고 이렇게 공전돼서 뭐 만나니 안 만나니 해봐, 만나봤자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9.19 평양 공동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이제 갔죠. 평양을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백두산도 갔고 공동선언을 했는데, 이 공동선언의 또 내용을 보면 북한이 말하는 거가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름대로 자기네가 비핵화 조치를 했다. 그게 뭐냐면 뭐 그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을 폐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뭐 외국 기자들이랑 해서 이렇게 보면서 폭파하는 장면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창리에 있는 미사일 실험장을 해체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게 평양 공동선언에 이제 그 중에 하나 더 들어간 게 영변 핵시설을 자기네가 폐기하는데 거기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거는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경우에. 근데 이게 이 비핵화, 지금 말씀드린 것 비핵화 원칙 굉장히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신고, 검증, 폐기예요. 근데 이 뭐 풍계리와 동창리에 북한이 스스로 폐기와 해체했다라는 것은 비핵화 조치라고 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신고, 검증, 폐기의 절차를 안 따라서 했어요. 신고도 안 했고, 신고라는 거는 먼저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줘야 되고 국제사회한테, 그 다음에 전문가가 들어가서 그것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북한은 먼저 폐기부터 해버렸죠. 풍계리에 스스로 폐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 검증도 안 받은 거잖아요. 멀리서 그냥 본 거지 않습니까? 비핵화 조치라고 이해 못하는 거죠. 인정을 못하는 거죠. 미국도 인정 못하고 국제사회가 인정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9.19 공동성명에 영변을 건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신에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라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영변은 의미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영변이 그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 같은 곳입니다. 거기에 390개 동이 있고요. 말씀드린 핵 물질을 거기서 만들어냅니다. 핵 물질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플루토늄이고 또 하나는 고농축 우라늄인데 그 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이 거기를 정말 제대로 말씀드린 신고, 검증, 폐기의 절차를 밟는다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북한이 말씀드린 거 그냥 앞에 상응 조치,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지 된다라고 거기다 조치를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원칙이라는 것은 늘 주장합니다만 동시적, 단계적, 균형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하면 미국도 하나를 하고 둘을 하면 하나, 둘을 하고 동시적으로 균형적으로 해야 된다. 그 얘기를 계속하고 거기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9.19의 그 공동성명 이후에 다시 대화가 시작이 된 것은 사실이죠. 그게 일종의 좀 돌파가 다시 이뤄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돌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가 다시 돌파가 이뤄졌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현재까지 온 거죠. 근데 지금은 교착 상태입니다. 지난 11월 6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었고 이틀 후에 11월 8일 날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이 미국을 가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서 이른바 고위급 회담을 하기로 했고 그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로 뭐 언제 할지 그걸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를 지금 북한이 일방적으로 좀 연기를 해버린 상태입니다. 지금 왜 그렇게 됐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사실 한 방 맞은 거죠. 북한한테 좀 당한 거죠. 그 미국 언론은 굉장히 펄펄 끓었습니다. 이건 아무런 알맹이 없는 거 북한한테 농락당했다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고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온 거죠. 근데 이 트럼프와 폼페이오 이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거예요. 자기네가 아차 싶은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8월, 7월이 이제 고비였고 넘어가면서부터 이제는 그렇게 쉽게 안 가겠다. 그래서 요즘 트럼프와 폼페이오가 계속 얘기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6일 중간 선거 끝나고요. 제가 중간고사 학교에 있다 보니까 중간고사라는 표현. 제가 얼마 전에 모 방송국에 그 중간 선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앵커와 생방송인데 갑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중간고사 그랬더니 막 앵커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죠. 뭐 트럼프 근데 또 앵커가 순발력이 있어갖고 아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 선거가 중간고사죠. 또 그렇게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어휴 다행이다. 제가 계속 중간고사라고 얘기해요. 중간 선거 끝나고 인터뷰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서두르지 않겠다. 안 서두르겠다. 비핵화 북한이랑 협상하는 거 서두르지 않겠다. 근데 지금
서둘러야 되는 건 북한이거든요. 북한이 경제적으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미 한국은행 통계로 작년에 북한이 마이너스 3.5%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는 지금 마이너스 6%까지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합니다. 대북 제재가 작년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평양에도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평양이 북한을 대표하는 거 전혀 아닌 거 아시죠? 평양은 정말 특별시입니다. 거기는 250만 평양에 북한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거기에 려명거리, 창천거리 정말 좋습니다. 이번에 화면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김일성 대학이 지금 려명거리로 올라가고 있고 우리 한동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 문이 열리고 통일되면 우리 한동대학이 또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에는 구태여 포항에 흥해읍 남성리 3번지 같은 데로 갈 필요 없이 이번엔 평양에 우리 려명거리로 가자고. 그래서 제가 총장님께 맨날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열리면 제가 깃발 들고 먼저 제 려명거리 가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평양은 정말 특별시입니다. 평양을 보고 북한 전체를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북한은 혹시 다녀와 보시는 분 있겠지만 저는 저희 금강산도 다녀보고 그랬습니다만 정말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9.19 남북 3차 정상회담 평양 정상회담 할 때 애들한테 좀 걱정이 돼서 학생들한테 이제 평양을 아마 샅샅이 보여줄 텐데 이 평양은 정말 특별 도시다. 평양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평양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을 보고. 근데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평양까지도 경제의 어려움, 징후가 나타날 수 있다. 그거는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체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평양에 250만 꽉 끼고 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려움이 한다면 체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아시다시피 김정은이 중국 가서 시진핑 3번 만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중국이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었죠. 그래서 중국의 입장도 그러니까 왜 북한으로 하여금 사실상 단둥이나 그런데 제재라는 거 중국의 제재는 간단합니다.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제재를 이게 단속을 하면 제재가 강화되는 거고요. 조금 느슨하게 하면은 그냥 돼버립니다. 북한은 물자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이른바 무역 전쟁, 중국이 완전히 코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6월 말에 중국을 다녀왔고 4주 전에 중국을 다녀왔는데 분위기가 하늘 땅 차이입니다. 6월 말만 해도 중국의 학자들이 펄펄 뛰면서 미국한테 배신당했다. 이거 신냉전이다. 트럼프랑 한판 붙겠다 하더니만 4주 전에 갔더니 트럼프 미국 비난 요만큼도 안 합니다.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 지침이 내려간 거예요. 민간 학자들인데도 전혀 미국 비판 안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미국 편을 들더라고요. 북한이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래도 지지하고 했던 중국도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리고 지금 북한 주민들도 방송에서 다 보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트럼프 우리 문 대통령 갔을 때 5일 능라도 경기장에서 12만 모아놓고 그러니까 뭔가 북한 사람들 또 대부분 평양 사람들이긴 하지만 기대 수준이 좀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뭔가가 되겠구나. 인민 생활이 나아지겠구나. 우리 지도자가 가서 미국 대통령도 만나고 그 철천지 원수라는 각을 띄어야 된다는 그 미제국주의자 대통령도 가서 만나고 우리 남조선 저 괴뢰도당의 그 대통령도 오고 그런 판국이니까 이 뭔가 변화가 있구나 하는 기대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원래 기대 수준이 높아질수록 좌절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김정은이 그런 걸 다 생각을 한다라는 건데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모든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하에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되냐라고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늘 얘기하는 거면은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을 호랑이 등에 태워야 된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불편한 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작년에 했던 것처럼 2017년에 했던 것처럼 미국이 군사적인 압박을 막 가하고 전쟁도 불사한다면서 북한을 마구 압박하는 거. 2번째는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것처럼 이른바 북한을 보통 국가화로 만드는 거죠. 김정은 데려다가 밥도 먹고 한라산 가는 거 저 오케이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이 보통 국가화를 만드는 2가지 선택인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정말 김정은이 핵을 포기했는지 안 포기했는지 그거 갖고 뭐 수도 없이 이 전문가들 사이에 디베이트를 합니다만, 저는 뭐 포기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포기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근거를 갖고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했던 안 했던 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려면 이른바 호랑이 등에 태우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냉전 때 한 번 더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소련의 고르바초프라는 지도자가 등장했는데, 이 사람이 소련을 붕괴시킬 생각은 눈꼽만치 없었어요. 눈꼽만치도 없었습니다. 그냥 개혁 개방을 통해서 소련을 좀 이렇게 힘드니까 개혁 개방을 하겠다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 하다가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냉전이 끝나버리고 소련이 붕괴돼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가 잘 신중하게 이 제재를 뭐 그런 거 미국과 잘 협의를 하면서 어쨌든 김정은을 호랑이 등에 태워서 보통 국가화로 만드는 나가는 거. 근데 거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려면 우리가 확실한 이 군사적인 억지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북한의 핵을 완전히 없앨 수가 없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김정은이라도 그거 다 없애겠습니까? 몇 개 숨겨놓죠. 트럼프를 어떻게 믿습니까? 아무도 못 믿죠. 남조선 것들 어떻게 믿습니까? 제 김정은 입장에서 숨겨놓는다. 그러니까 어쨌든 숨겨놓은 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억지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더라도 이게 비핵화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고 너무나도 많은 변수가 있고, 특히 요즘은 미국도 믿기가 힘듭니다. 미국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트럼프가.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억지력을 단단히 갖고 있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을, 김정은을 호랑이 등에 태워서 가면서도, 비핵화를 이루면서도 우리가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근데 저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정말로 비핵화가 된다면 그것은 통일이나 통일에 준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비핵화는 안 됩니다.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마지막 일종의 질문 같은 거였는데, 양당 간의 결판을 내야죠. 북한이 그냥 핵 보유국으로 핵을 갖고 있는 북한과 어울려 살거나, 아니면 지금 뭔가 지난 60년, 70년간 지나왔던 모든 것들이 판이 뒤집히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통일의 때가 오면서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거나, 지금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미 간의 교착인데요. 이거 트럼프가, 미국이 지금 북한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이번엔 받아내려고. 근데 지금 북한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지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가면, 그게 좀 더 강화가 되면 호랑이들에 타게 됩니다. 우리로서는, 저는 제 판단에는 그것이 가장 좋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 또 주빌리 기도회에 우리 귀한 성도분들 모이셔서 같이 정말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정말 이 땅에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저희가 정말로 소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주님, 이 지도자들 들어 쓰시게 하시고, 또 지도자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획하신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막힌 담이 허물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와 안정과 핵 없는 세상이 오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